할까요? 자, 우리는 19세기까지 왔습니다. 16, 18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봅시다. 항상 이렇게 공부할 때 막 하고 있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고개 들고 머릿속을 한번 흔들어서 자기 혼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자기 지식이 된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같이 주목. 16, 18세기에 절대왕정이 있었죠. 절대왕정 그러면 그림이 그려집니까? 왕관 밑에 관료제와 상비. 관료제와 상비군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공무원 시스템이다. 관료제는. 상비군은 그 모병제에 의해서 월급제의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써가지고 보호무역 정책을 써가지고 상공업자들 육성해서 그들로부터 삥 뜯었습니다. 세금. 이걸로 나라를 운영했죠. 그리고 자기의 절대 권력을 왕권 신설로 뒷받침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누구한테 불만이 생긴다고요? 세금 많이 내게 된 시민들이 불만이 생겨서 그 시민들이 결국은 들러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시민혁명. 이 시민혁명이 일어나도록 옆에서 불쏘시개 노릇하면서 이렇게라고 한 사람들이 사회계약서를 주장했던 로크 루소예요. 알겠죠? 로크는 명예혁명이, 루소는 프랑스 혁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아시겠죠? 자, 시민혁명이 먼저 일어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미국, 또 프랑스 이런 식으로 산업혁명은 독일, 러시아까지 전개됩니다. 자, 산업혁명으로 두 가지 시스템, 두 가지 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완성되는데 하나는 자유경제, 또 하나는 재산의 사적수. 이게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자유경제, 또 하나는 뭐? 재산의 사적수. 이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유주의에 대한 사상적 체계가 확립이 됩니다. 존 스튜어트 밀, 그럼 뭐 이 자유를 주장한 그러니까 중상주의 경제학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 그죠?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담 스미스.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지난 시간에 중점적으로 왔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꿰고 있어야 그 다음부터 정치건 경제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경제의 출발은 뭐냐? 재화는 한정돼 있는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시장에 내버려 둬라고 하는 게 경제죠. 그 자유경제, 자유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것이고 그 시장경제를 한마디로 알기 쉽게 설명한 게 보이지 않는 손이었죠. 정부는 간섭하지 마라. 그냥 시장 질서가 교란되지 않도록 경찰이나 야경, 그러니까 밤에 도둑을 지키는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개입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바로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고, 아니다. 이 인간의 욕망과 제약의 한정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이게 정치라고 그랬죠. 정치. 그래서 정치는 강제적인 해결을 말합니다. 강제적인 해결. 이 강제적인 해결 가운데 정당한 권력, 그죠? 다수 동의에 의해서 권력을 지니게 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에 의해서 권력을 가지게 된 이들이 지향하는 권력이고, 그 다음에 부당한 권력은 소수만 동의한 권력자들, 깡패 같은 놈들이 거기에 산다고 그랬어요. 이 국부론,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비판할 수 있는 비판적 논거가 뭐냐? 세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인간의 욕망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개입해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라고? 마르크스와 엥겔스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줄여서 뭐라고 하죠? 소련이라고 그러죠. 이 소련을 성립시킨 사람이 볼셰비키 혁명을 주도한 레닌이었죠.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가 나오고, 아니야,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수정자본주의, 그죠? 수정자본주의.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는 케인즈의 이론입니다. 케인즈. 그래서 1929년 대공황 이후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이론이 나왔다. 됐죠? 그 다음에 욕망은 아담 스미스의 말처럼 무한 경쟁 체제로 치닫지 않는다. 왜냐? 욕망은 차별성,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욕망이 달라.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꼭 경쟁 갈등 체제로 가지는 않는다. 세 번째, 이성에 의해서 우리의 욕망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적 욕망, 무한한 욕망에 대한 무한한 갈증을 이성으로서 성선설의 입각에서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적 입장을 지녀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계속 발전합니다.
독점 자본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독점 자본주의. 자, 이 독점 자본주의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금융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금융 자본주의. 그래서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벌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재벌. 이미 이런 자본주의 체제가 콘체른 또는 뭐 카르텔 이런 독점 현상들이 많이 등장. 우리가 이제 지금도 사회적으로 카르텔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재벌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재벌들 행태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돈을 뭐든지 자기들이 다 벌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재벌들이 최근에 와서 우리의 골목 상권을 침해했죠. 동네 빵집, 빵 나왔으니까 말인데 동네 빵집들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파리바게뜨 뭐 또 뭐죠? 유명한 빵집들이 뚜레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까지도 빵집을 선전하고 다니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동네 빵집들이 다 사멸해 버렸습니다. 사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독점,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것의 핵심이 금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 자본주의의 꽃은 바로 뭐냐? 주식입니다. 주식. 그죠? 주식 시장과 보험과 은행과 은행이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을 버는 겁니다.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돈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중간에서 삥 뜯는 게 은행이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오른 대로 돈 많이 벌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많이 벌고 대출자한테 돈 많이 벌고 또 이게 삥 뜯는 그런 하여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대한 삥을 뜯지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금융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능적입니다. 얼마나 진짜 짜증나는 게 있어요. 내가 인터넷에서 뭐 하나 해가지고 이제 애플 무슨 프로그램인지 뭐를 하나 다운받아서 시험적으로 그겁니다. 영어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제가 이제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하도 공항에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영어를 많이 배웠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보려고 그걸 신청했는데 무료 체험판이 있더라고요. 했는데 무료 체험이라도 했는데 14일 뒤에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그냥 내가 놓쳐버리면 자동 결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달력에다 체크해놨는데 그게 금다고 그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지나가 버리면 1년 내내 이제 계속 돈을 내요. 이런 시스템들을 아주 교묘한 장치로 메커니즘 속에 숨겨놨어요.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개 돼지들한테 삥 뜯어서 최대한 돈을 긁어 모으겠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독점 자본주의. 독점 자본이라 이런 것들. 알겠죠? 우리나라는 특히 나쁩니다. 우리나라 제일 나쁜 놈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돈을 세습시키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세 가지 세습이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는 아니죠.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래서 북한이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됐습니다. 인민들 다 남쪽에서 자본주의 체제 말하는 개돼지들은 완전히 다 굶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몰라요. 정치적인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피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남한은 재벌 세습 그렇지 않나요? 세금도 안 내고 어마어마한 수조의 돈을 챙겨갔습니다. 그 이재용이 지금도 멀쩡하게 깜빵 있어야 될 놈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풀어줬거든요. 그죠? 그리고 지금 8.15 때 아예 죄를 다 없애달라고 사면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놈들이 중앙일보만 그런 게 아니라 조중동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누구를 옹호하는 거예요? 재벌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세습. 대형 교회들. 목사 세습.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북한만 세습 체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남한에서도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도 이렇게 세습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독점 자본이 거기 보세요 이제. 자, 기업 인수합병과 M&A 그러죠. 흔히 많이 들어봤죠. 요즘도 적은 놈이 큰 놈한테 먹힙니다. 알겠어요? 중소기업이 뭐 하나 발명하고 잘 되면 대기업이 다 뺏어버립니다. 기술을 탈취하거나 M&A 하거나 합병하거나 거저먹기로 가져갑니다. 자, 재벌이 출연하고 잉여 자본을 해외 투자해서 떼돈을 봅니다. 그런데 이 제국주의가 배타적 민족주의, 국수주의와 결합합니다. 자, 이 제국주의가
그러니까 독점 자본이 민족주의, 아까 그래서 우리가 민족주의를 연락에 설명했던 거예요.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라고 그랬죠. 그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던 민족주의가 나쁜 민족주의예요. 그냥 민족주의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민족주의의 양수성, 민족주의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데 민족주의는 두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주의 그러면 제가 첫 시간에 국뽕 얘기했죠. 국뽕 기억나죠? 국뽕도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인데 한국에서 국뽕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균적으로 좀 수평을 맞추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전에 대한민국 이전에 일제 식민지라는 아주 우리 민족 역사를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사료를 조작하고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그 흔적을 말살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 좀 올려 세우자라고 하는데 이 올려 세우자라고 하는 주장 속에 너무 과도한 또는 억지나 그 객관적, 합리적 또는 사실주의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있어서 우리는 이거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여간 그 민족주의는 두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는 좋은 민족주의가 있고 하나는 나쁜 민족주의가 있는데 어떤 게 좋은 민족주의냐? 3.1운동 보세요. 3.1운동도 민족주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야, 우리가 왜 억울하게 이민족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야 돼? 비켜! 우리 스스로 민족의 자존과 민족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겠어라고 하는 것은 내 민족의 본성을 찾기 위한 긍정적이고 좋은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것이 오버해가지고 과도하게 표출돼서 이제 우리 것만 진짜고 우리 것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나쁜 놈들이야,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것들은 나쁜 민족주의예요. 이 나쁜 민족주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더 고상하게 말하면 국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 가운데 가장 자본주의가 악질적이고 나빠진 자본주의, 무슨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와 민족주의 가운데 가장 나쁜, 우리 민족만이 우수한 민족이고 유태인들은 나쁜 돈벌레와 같은 놈들이야 라고 하면서 유태인을 말살시켜야 되라고 하는 나치의 주장처럼, 이런 게 바로 뭐죠? 배타적 민족주의. 이 나쁜 민족주의와 나쁜 자본주의가 결합해서 뭐가 됐다고요? 그래, 우리 힘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약소국을 침략해서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우리 기업의 배만 채우면 돼. 이게 바로 뭐죠?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쭉 흐름과 맥락을 가지고 이해해야 됩니다. 제국주의란 뭐냐? 더 복잡해요. 자본주의도 설명하기 어려운데 자본주의를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 그 독점자본주의와 민족주의를 또 설명해야 돼요. 민족주의는 19세기에 이렇게 해서 유행했는데 그 민족주의 가운데 좋은 민족주의, 나쁜 민족주의 가운데 나쁜 민족주의와 독점자본주의가 결합된 형태를 뭐라고? 제국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애들한테 이거 가르치는 애들이 얼마나 짜증나게, 중학생들이 이거 배웁니다. 제국주의에 대해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요번 기말고사에 나옵니다. 요번 기말고사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서울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이구나,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고 나한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거 내가 줬죠. 이거 보여줘. 아이고 이걸 어떻게 언제 다 해요? 혼자 못하지. 그래서 강의를 떼어줬더니 강의가 너무 어렵지. 우리가 한 이 내용을 중학생이나 고1한테 해줘보세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자, 제국주의 나라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한 묶음으로 갑니다. 다시 삼국 동맹은 1차 대전 이전의 삼국 동맹은 누구라고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는 같은 민족이죠. 같은 합스부르크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한 묶음이 되는데 이탈리아가 생뚱맞게 여기 끼어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삼국 동맹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그냥 게르만족이라고 하지 않고 이탈리아가 끼어있기 때문에 범이라는 걸 써서 대충 범, 그죠? 범, 게르만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맞선 또 다른 제국주의, 같은 나쁜 놈들이에요 지금. 예, 삼국 동맹에 맞서서 삼국 협상이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됐습니까? 제국주의자 이들이 삼국 협상이 범 슬라브주의라고 합니다. 범 슬라브주의. 그래서
주로 그 발칸반도에 있는 여러 슬라브 국가들과 러시아와 이 러시아 편을 영국과 프랑스가 들었기 때문에 범슬라브, 그래서 민족주의적으로는 범슬라브주의와 뭐가? 범게르만주의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충돌이에요. 그죠? 또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충돌입니다. 제1차 대전. 삼국동맹 누구라고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 다음에 삼국협상,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1914년부터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우리는 이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막 1910년 보통경찰제에 의해서 일본한테 당하고 있었습니다. 헌병경찰제, 보통이 아니라 헌병경찰제, 그죠? 헌병경찰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교실에까지 선생님이 칼차가 들어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들어올 때 칼집 소리가 절컥절컥 납니다. 내가 여러분들 중학교 다니라고 생각해보세요. 교실에 들어올 때 야구방망이 들고 들어옵니다.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교실에 들어올 때 야구방망이 아니라 칼을 차고 들어왔어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그죠? 그 헌병경찰 통치 시대를 끝내고 1919년 뭐가 일어났죠? 3.1운동이 터진 겁니다. 10년간 우리는 아주 일본한테 찌들일 대로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우리 민족을 옥죄었던 때가 바로 1차 세계대전 기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일본의 밥이었어요. 그때 독일, 오스트리아와 또 오스만 제국은 뭡니까?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의 터키를 오스만 투르크 이렇게 불렀죠? 오스만 제국. 그리고 불가리아까지 합세해서 확전된 거죠. 아까 삼국동맹에서 더 끼어든 놈들입니다. 이탈리아가 저쪽 편이었다가 이쪽으로 건너옵니다. 중간에. 알겠죠? 그래서 1차 대전이 정작 터지자 이탈리아는 삼국동맹에서 탈퇴하고 삼국연합 쪽으로 가담해서 삼국협상 쪽으로 가담해서 영국, 프랑스, 미국이 여기에 들어오고 일본과 러시아가 합세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1917년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러시아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잠깐. 아까 러시아 혁명 누가 일으켰다고 그랬죠? 레닌. 거기다 써놓으세요. 레닌에 의해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러시아 혁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볼세비키 혁명이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 우리가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사회 전체를 엎어야 되라고 한 게 전면 부정이 사회주의 체제라고 그랬죠? 이걸 드디어 실현한 겁니다. 러시아에서. 자본주의 모순 해결을 내세우면서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하고 레닌에 의해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됐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은 막대한 타격을 입습니다. 특히 1919년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고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는 임시정부에서 신규식을 파견합니다. 그죠?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1320억 금마르크를 독일은 배상하게 됩니다. 배상을 어마어마한 패전국 독일한테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렸습니다. 배상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독일은. 또 독일은 영토를 빼앗겼죠. 그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1929년 10월 26일인가 29일인가 하여간 목요일인데 블랙 서스데이라고 하는데 이때 세계 경제 대공황이 터졌습니다. 경제 공황이 왜 터졌냐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법니다. 놈들이. 특히 1차 세계대전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이 세계대전에서 빠졌다고 그랬죠. 유럽 여러 나라들이 대전에 참여하고 있는데 미국이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고 무기를 엄청나게 팔아댔어요. 그죠? 무기, 군복 할 것 없이 군수 지원을 엄청나게 해서 지원을 했다는 얘기는 미국의 독점 자본들, 미국의 재벌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에서는 주가가 전쟁 중에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은 폭락할까요? 폭등할까요? 네? 폭등입니다. 회사가 너무너무 잘 돌아. 만들어서 물건을 찍어대기만 하면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투자해서 또 다른 공장을 차리고 더 많은 회사를 만들고 전쟁이 그냥 계속 일어나라 우리는 신나게 물건 팔아먹자는데 결국 무슨 일이 생겼냐. 전쟁이 끝났어요. 파리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근데 독일이 1320억 금마르크를 배상하러 가자 파산 선고는 우리는 못 갚아 이렇게 돼버렸어요. 전쟁이 끝나고 더 이상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미국의 이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산했습니다. 땅콩님이 은행에다가 돈 맡겼는데 그 은행 갔더니 은행 문이 닫혔어요. 은행 오늘부로 폐업했습니다. 이렇게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돌아버리겠죠. 자, 소희 아빠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했어요. 근데 주식 가격이 1000달러짜리가 0.5센트로 떨어졌습니다. 깡통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폭망했습니다. 근데 그 돈 어디서 나온 거죠? 땅콩님이 돈 예금한 그 은행에서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이 문 닫은 겁니다. 땅콩님 돌아버리겠어 안 돌아버리겠어? 같이 돌았죠? 같이 돌았죠? 나도 그 은행에 돈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날 하루만 2,000 몇백 명인가가 몇 명인가 하여간 투신자살했습니다. 옥상에서 뛰어서 내려. 문 닫은 은행이 2,000 몇 개인가 그랬어요. 영업점들이 폐점한 영업점들이 그러니 국민들이 돌아버리겠죠. 이런 사태를 우리는 뭐라고요? 공황이라. 패닉이죠. 패닉. 공황 상태. 그래서 생산력이 다운되고 기업이 도산하고 기업이 폭망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친 그래서 국민들이 전부 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 공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떻게 했냐? 이게 바로 뭐죠? 자본주의 모순이죠. 자본주의가 결국 이지랄 하다 보니까 결국 돈 많은 돈이 떼돈 벌겠다고 거기다 돈 투자하고 그냥 주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영끌해서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마구 투자했었는데 폭망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회가 망했습니다. 정말 비참했었습니다. 미국.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안 되겠어. 자본주의를 궤도 수정해야 되라고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 이론을 받아들인 게 바로 뉴딜 정책이죠. 야, 우리는 딜이라는 게 정책을 다루는 게 딜이잖아요. 새로운 방식으로 시장과 경제를 대해야 돼, 처리해야 돼. 시장 문제. 이게 바로 뉴딜 정책이고 이 뉴딜 정책에 도입된 게 바로 누구라고요? 케인즈의 자본주의 내용을 수정하자. 무슨 자본주의? 수정자본.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본주의 발달 순서대로 읽어가자면 맨 처음에 무슨 자본주의? 상업자본주의. 그 다음 무슨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그 다음 무슨 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그 다음 무슨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그리고 복지국가를 지향해서 잘 나가다가 요즘은 다시 신자유주의 해가지고 다시 신독점 자본주의가 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다른 공황과 세계의 주가가 폭락하고 세계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애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애언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길로 갑니다. 역사를 내가 보니까 그래요. 다 알고 경고하고 좀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내도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 다 사건이 이미 터져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 그랬구나라고 역사에 기록되고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시적인 것을 자꾸 보자는데 거시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서 항상 세계는 자연 질서를 평형 상태를 생태계의 어떤 뭐랄까 균형과 조화를 이렇게 갑니다. 너무 부자가 된 놈들이 많으면 다시 다 한번 판가리를 해서 아니야 그건 안 돼. 더 적당한 선에서 자연 생태계에 맞게 저 동물이나 식물 세계에 맞게 조정해야 돼. 식물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제가 저희 앞산 뒷산에 맨날 올라가 보면 침엽수하고 막 화렵수가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침엽수가 화렵수가 막 쑥쑥쑥 잘 자라면 침엽수가 햇빛을 못 받습니다. 화렵수가 탄소 동화장을 맞죠. 잎사귀가 넓으니까 이게 막죠. 그래가지고 침엽수가 고사됩니다. 그럼 침엽수는 또 떨어져서 낙엽이 되면 물빠짐이 또 시원찮습니다. 이 물빠짐이 시원찮으면 화렵수가 또 증산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또 화렵수가 찌그러진답니다. 장기적인 생태계의 관점에서 보면 침엽수와 화렵수가 끊임없이 대립하면서 숲이라는
이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인류 역사도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망가져가고 시스템이 망가져가고 경제에 의해서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그 생태계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또 이것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또 개선하자는 그런 노력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함으로써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과잉 생산과 소비가 급감하고, 그죠? 그리고 기업이 도산하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미국은 수정 자본주의 나왔죠. 자본주의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계획 경제가 사회주의적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국가가 개입의 정도를 더 세게 해서 작은 정부, 아까 작은 정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죠? 무슨 국가라고? 야경 국가라고 했잖아요. 이제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식민지 전체를 달러화를 쓸 수 있도록 묶었어요. 이게 무슨 경제죠? 달러 블록이라고 합니다. 달러 블록.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달러 블록이 미국의 이 뉴딜 정책과 미국의 세계 지배 체제가 확립됨으로써 달러화가 세계 화폐가 된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위안화가 이 미국의 달러화에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과 갈등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달러의 위용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달러 블록 체제를 만들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국은 영국은 망해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식민지가 많이 있어.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빅토리아 여왕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국의 식민지들을 느슨한 체제로 연방 체제로 만들어주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또 캐나다, 그죠? 여기만 해도 벌써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들이죠. 그리고 그런 영연방 얘들을 파운드로 묶습니다. 파운드 블록 경제가. 그러니까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서 경제를 우리끼리 수출할 때는 관세를 물리지 않고 이 블록을 넘어설 때는 관세를 물림으로써 우리 영연방을 보호하자. 또는 미국 식민지를 보호하자. 이런 체제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달러 블록, 파운드 블록. 프랑스는 프랑스 나름대로 인도 차이나반도 그 베트남이랄지 이런데 라오스랄지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그죠? 프랑스의 식민지한테는 프랑 블록.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2차 대전에서 승전한 승전국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가 발전했던 나라들 그리고 여전히 식민지를 많이 유지하고 있던 나라들은 결국은 1차 대전에서 유지하고 있던 나라들은 경제공황이라는 이 모순을 타개할 수 있는 타개책이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자본주의 성장이 발전이 제일 늦은 나라가 누구라고 그랬죠? 후발 자본주의 국가? 러시아와 독일이었죠. 그죠? 또 그 러시아는 그나마 이제 자본주의에서 빠졌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않을까라고 빠져나온 게 러시아 혁명이죠. 그래서 완전히 사회주의로 전환했고 일본과 독일 이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 그리고 이탈리아 이 나라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또 독일 그리고 일본 이 두 나라들은 1차 대전 때 승전국이었습니까? 패전국이었습니까? 승전국이었어요. 이탈리아는 삼국동맹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삼국협상으로 가담했다고 했죠. 일본도 1차 대전 때 연합국 측에 썼습니다. 그래서 승전국이었지만 공황이라는 이 문제가 발생해서 자본주의가 한참 발전하고 후발 자본주의가 발전했었는데 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안 되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일당 독재를 해야 돼. 그래서 나치당, 파시스트당, 군국주의당 이런 놈들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언론을 통제하고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 국가로 갑니다.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나라,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개인들은 기꺼이 목숨 바쳐야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군국주의이자 나치이자 파시스트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전체주의로 갑니다. 전체주의. 됐어요? 오늘 막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본주의,
또그 제국주의, 그죠? 민족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막 주의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주의들을 정리해서 정돈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전체주의가 뭐냐? 여기 지금 그 고등학교 지금 얘들 기말고사 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전체주의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독일, 이탈리아, 일본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이 세계 공황을 타결할 수 없게 되자 일당 독재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전체를 위한 그런 국가 지상주의를 내세우는 게 바로 전체주의다. 그래서 독일은 나치, 이탈리아는 파시즘, 일본은 군국주의. 우리가 일본사를 할 때 말씀드렸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치르면서 군파레이드의 발언권이 강화됐다고. 그죠? 그 놈들이 결국 이제 전쟁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1차 대전도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노출됨으로써 그죠? 서로 욕심이 커진 민족주의가 충돌,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 발칸반도에서 그죠? 그리고 2차 대전도 결국은 1차 대전 그 이후에 경제 공황이 터지자 이 공황을 해결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해결하지 못하던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이 결국 뭉쳐서 전체주의로 치닫게 되고 이 전체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을 자본주의 모순에서 유발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주목해보세요. 힘드세요? 힘들죠? 왜 힘드냐? 너무 많은 것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도 정신 차립시다. 힘들지만 정신 차립시다. 우리는 17, 18세기에 개몽주의 그 사상가들이 디드로, 달랑베르 이런 백과전서파와 그 다음에 또 뭐 그 로크, 루소 이런 사람들이 시민혁명의 기본 토대가 되는 사회계약설이나 계몽주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 계몽주의 핵심이 뭐냐? 인간의 우월성,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의 힘, 이 이성에서 비롯된 과학의 힘, 과학과 함께하는 기술의 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뢰했었어요. 인간이 중요한 거야. 인간의 이성이 중요한 거야. 합리주의가 중요한 거라고 하는데, 야, 수백만 명을 저렇게 죽여서 우리가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원자폭탄을 던졌는데, 원자폭탄 이름이 있었어요. 리틀보이입니다. 미국이 리틀보이를 딱 떨어뜨리고 히로시마에 떨어뜨리고 20초가 지나서 번쩍했는데 그 순간에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죽어버렸대요. 눈 깜짝할 사이. 이게 무엇의 힘입니까?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달 결과입니다. 인간 이성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야, 인간을 한순간에 저렇게 많은 인간을 말살시켜도 돼? 이게 인간이란 말인가?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신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회의가 옵니다. 아시겠죠? 언제요? 세계전쟁을 두 차례 치르면서.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강력한 회의를 느끼고, 야,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은 이성보다는 오히려 감성적인 존재구나. 감정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이 새끼들 싹 죽여버려야 돼. 다시는 지랄 못하게 밟아버려야 돼. 라고 하는 감정이 이성을 앞섰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폭탄 하나 던져서 20만 명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그런 야만적인 짐승만도 못한 그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 인간이 우월하다, 인간이 동물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인간은 동물만도 못하다. 어떤 의미에서 동물만도 못하냐? 배부른 사자는 얼룩말이 눈앞에 지나가도 가만 내버려 둡니다. 눈만 깜짝깜짝 쳐다보고 있어. 자식들 잘 처먹네 이러면서.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동물하고 보면 그렇습니다. 배가 고플 때 협동해서 한 마리의 얼룩말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포식합니다. 피투성이 돼가지고 처먹습니다. 그리고 낮잠 자고 놉니다.
배가 부르면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배가 불러도 코스트코 가서 마구마구 사가지고 냉장고 하나도 모자라도 냉장고 김치면 2개 거기다가 고기 막 저기 쳐놓고 마구 저장해놓고 먹지도 못하고 전기 나가버리면 다 썩어버릴 그런 것들 저장해놓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이성적 인간의 합리적 사고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모던 근대 자 여러분 우리가 근대를 상징하는 네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뭐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그래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맺어서 가장 살기 좋은 사회 시스템 인민이 사람이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오고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이미 17, 18세기에 서양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서양이 민주주의의 발상지고 민주주의의 그 원천이다라고 했었어요.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 뿌리가 전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고 그것이 발전해서 로크와 루소의 영향으로 근대 민주주의로 발전했고 지금의 민주주의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의 민주주의인 서양이 트럼프 때 그 인민들이 의회를 점령했어요.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죠? 나는 트럼프를 좋아해 라고 하는 감정이 인민의 대표 그러니까 피프로 대표들의 전당인 의회를 점령하지는 말아야 되라고 하는 통제장치, 제어장치가 되어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서 점령해버렸어요. 우린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성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완전히 망가졌구나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만 명이 연일 모여서 매주 모여서 강화문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가 끝나고 깨끗하게 청소된 거리를 봤습니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명 군중 속에 있어 봤습니까? 제가 있어 봤더니 다리가 땅에 안 닿아요.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밀쳐가지고 너무 많은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비좁은 틈에서 서로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하고 몸이 서로 닿지 않게 하고 미안하지 않게 하고 다 치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혁명을 했습니다. 너네들이 한 혁명보다 한 단계 더 차원 높은 수준 높은 서양에서는 보지 못한 그런 혁명을 이뤄냈어요. 그리고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저놈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세상에 동양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저렇게 발달했어?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하고 배려하고 혁명을 하면서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희망을 갖습니다. 두 번째, 자본주의. 극단의 자본주의. 아까 돈이 화폐가 자본이라고 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이제. 미국 달러 막 난리도 아니고 한국 위안화 같이 지금 난리도 아니고 지금 최극단에 있어 현재. 비트코인도 한국이 최극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쫄딱 망한 것을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도 뭔가 대안이 나올 겁니다. 저는 우리를 믿습니다. 아마도 세계가 해결하지 못한 민주주의의 모순을 한국이 해결했던 것처럼 경제 시스템과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을 재벌이라는 가장 나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모순을 해결할 가장 좋은 대안도 한국에서 나오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뽕인가요 제가? 아니 실증적으로 우리가 입증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뭐냐? 평등사회죠. 평등사. 지난 시간에 본의 아니게 페미니즘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페미니즘의 당사자 두 분이 지금 오늘 빠지셨는데 가슴이 아파요. 괜히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부부싸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간 그 평등 문제도 우리나라는 극단적으로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딴 나라는 다 60년대 끝났어요. 미국과 프랑스, 영국이 68혁명 때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도 해결 안 됐습니다. 걔들은 그 모습을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은 야 끝장 봐. 안 돼. 어디 가서 어떻게 끝낼 거야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 한번 해보자. 우리의 논의의 테이블에 이것도 올려놓고 우리라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가장 이성적으로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리주의라고 해서 합리주의.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 자, 시민혁명과 자본주의 발달과 그러니까 산업혁명이죠. 그리고 또 시민혁명과 그 다음에 계몽주의에 의해서 형성된 모던 근대. 이 근대가 지금 작동돼요, 안 돼요?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가자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왔다고 합니다. 이미 90년대부터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과학과 기술을 신뢰하는 이런 근대에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야, 이성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공감할 줄 알아야 돼. 감성을 이해해야 돼. 응?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논리적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개를 끄덕여주고 이해하겠어. 좋아. 이렇게 서로 들어주는 게, 공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숨가쁘게 세계사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현재 우리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까지, 역사의 거의 어려운 문제들을 몇 시간 동안에 거의 다 정리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역사를 본격적으로 또 들어갈 테니까 미리미리 좀 공부해 오시고, 그래서 듣기 힘든 것들은 그냥 짬 빼버리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고대부터 또 출발해서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 또 우리 한국 사의 명장면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자료와 함께 또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